차가운 겨울바람이 평창동 대저택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비서 서은우는 그의 계약 아내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가짜 연극도 끝이네요. 하지만 남편이자 태성그룹 후계자인 강진혁의 눈빛은 무섭도록 이글거리고 있었다. 목을 가다듬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바깥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저택 안은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입산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는 바닥난방의 온기가 훈훈하게 피어올랐지만 서은우의 손끝은 심장부터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무채색의 정장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태성그룹 후계자의 아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공간에서 그녀의 진짜 위치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그림자일 뿐이었다. 오늘은 1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비밀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만료되는 당일이었다. 은우의 양손에는 영국산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이 들려 있었다. 잔 속에서 찰랑이는 홍차의 수면이 그녀의 미세한 심장 박동을 따라 아주 작게 흔들렸다. 소파의 정중앙, 마치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는 여왕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임순정 여사였다. 임 여사의 목에 걸린 수억 원대의 진주 목걸이가 거실의 조명을 받아 서늘한 광채를 뿜어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태성가의 친척들이 진열장의 인형들처럼 줄지어 앉아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거실 한 구석의 가죽 소파에는 진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그는 아내를 향해 쏟아지는 친척들의 노골적인 멸시 앞에서도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나 굳게 담은 그의 턱선과 핏대가 선 손등은 그가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분노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은우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걸음을 옮겨 탁자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 바닥이 유리 테이블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통제된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태성그룹의 수석 비서로서 몸에 익힌 철저한 직업적 본능이자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 기제였다. 마셔보시지요, 어머니. 은우의 목소리는 높낮이가 없었고 감정의 미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임순정은 찻잔을 흘깁 쳐다보기만 할 뿐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얇고 붉은 입술이 비릿한 호선을 그리며 비틀렸다. 누가 널더러 내 어머니라고 부르라 허락했니? 임 여사의 날카로운 음성이 넓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친척들의 입가에 조롱 섞인 비웃음이 번졌다. 은우는 그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도 병이지. 내가 서류상으로 우리 진혁이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어. 진짜 이지아만의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임 여사는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거칠게 밀어냈다. 찰랑이던 뜨거운 홍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은우의 하얀 손등 위로 튀었다. 살것이 붉게 달아오르는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은우의 표정은 단 한순간도 일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물리적인 고통 따위에는 완벽하게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저 비서실에 비치된 구급함의 화상 연고 위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조용히 냅킨을 들어 엎질러진 차를 닦아낼 뿐이었다. 근본 없는 시골 출신의 아픈 동생 병원비 몇 푼에 몸을 팔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천박한 것. 친척 중 한 명이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중얼거렸다. 그 말에 거실에 앉아있던 이들의 억눌렸던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옥탑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여자가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꿰찼으니 이제 그 끈 떨어진 동생놈도 평생 우리 가문 돈으로 호의호식하려 들겠지. 사람들의 악의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은우의 손끝이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결코 나약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쏟아내는 모욕적인 언사들은 그녀의 견고한 이성의 벽을 뚫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은우의 머릿속은 감정적인 상처를 곱씹는 대신
눈앞에 놓인 상황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다. 방금 전 임 여사가 탁자 위에 무심코 올려둔 서류 봉투의 끄트머리에 적힌 프로젝트 명칭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프로젝트 힐리오스. 그것은 재무 책임자인 박창현 이사가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관련 M&A 기안서였다. 지난 3개월간 은우는 수석 비서의 권한을 10분 활용하여 태성그룹 본사와 계열사 간의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해왔다. 임 여사와 박 이사는 미술품 경매와 해외 부동산 매입이라는 합법적인 외피를 뒤집어 쓴 채 매분기 수백억 단위의 회사 비자금을 조세 도피처로 빼돌리고 있었다. 은우가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태성건설의 하도급 업체 결제 대금을 부풀리고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복잡하고 교묘한 회계 조작의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해독한 사람은 태성그룹 내에서 오직 은우 한 사람뿐이었다. 대형 로펌의 최고급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조차 속아 넘어간 그 완벽한 장부의 이면을 그들이 식모 취급하며 무시하는 일개 비서가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오만한 사람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은우는 속으로 차갑게 냉소를 삼켰다. 그녀는 결코 수동적인 희생양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다. 목을 가다듬은 어머니. 며칠 뒤면 박창현 이사님께서 추진하시는 홍콩 지사 관련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은우가 젖은 냅킨을 치우며 고요하고 정제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전문적인 비즈니스 용어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임 여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임순정은 내심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회사 일을 함부로 입에 올려. 비서실에서 타이핑이나 치는 주제에 내가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냐. 임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은우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는 마치 치밀하게 설계된 견고한 건축물처럼 단단했다. 단순한 조언입니다.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그곳의 실질적인 재무 구조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우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톤을 유지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했다. 주가 조작과 비자금 세탁의 창구로 쓰이는 그곳의 계좌들이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감시망에 포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익률 데이터에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은우의 차갑고 이성적인 분석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친척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방금 전까지 은우를 조롱하던 시고모의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임순정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갔다. 내년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녀의 표독스러운 외침에도 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물론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태성그룹 비서실 소속으로서 드리는 위험성 고지입니다. 업무 시간 외의 보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우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뒤돌아섰다. 아랫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떠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뒷모습은 쫓겨나는 자의 초라함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한 관찰자의 여유로운 퇴장이었다. 대리석 복도를 걸어 나오는 은우의 귓가로 다시금 창문을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의 무거운 원목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코트깃을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칠흑처럼 어두웠다. 은우는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저택 안에서 느꼈던 숨막히는 열기와 모멸감이 그
그제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굽이 낮은 검은색 구두를 신고 얼어붙은 대리석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마당의 구석, 몰아치는 찬바람을 맞으며 은우는 문득 몇 시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오늘 오후 평창동 저택의 지옥 같은 연회에 참석하기 전 은우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은 삼성동 태성그룹 본사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대표실이었다. 회색빛 도시의 정맥을 따라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 전용 엘리베이터가 미세한 진동조차 없이 120층을 향해 치솟아 올랐고 땡하는 맑은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었다. 은우는 익숙한 동작으로 보안카드를 태그하고 대표실의 문을 밀었다. 사방이 방음 처리된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오직 강진형만을 위한 철옹성이자 통제실이었다. 발밑으로는 한강에 굽이치는 물결과 강남의 빌딩 숲이 뿜어내는 수만 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단위를 넘나드는 계약과 은밀한 정보들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사라지는 이 냉혹한 제국에서 강진혁은 언제나 체스판의 말들을 무자비하게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플레이어였다. 그러나 은우 앞에서는 예외였다. 숨막히는 도시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대한 통유리창 앞,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은 그의 넓은 등은 언제나처럼 견고하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고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채취인 깊은 삼나무 향과 은은한 시가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 은우의 코끝을 맴돌았다. 은우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미리 출력해둔 한 장의 서류를 조용히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었다. 이혼 서류였다. 1년간의 비밀 계약 결혼이 공식적으로 종료됨을 알리는 완벽하고도 차가운 마침표였다. 대표님, 지시하신 이사회 안건 요약본과 해외 지사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 그리고 약속된 서류입니다. 은우는 사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철저히 건조한 비서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었다. 진혁이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눈동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잠시 스치더니 이내 은우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달아오른 손등에 멈추었다. 오늘 오후 대표실 책상에서 홍콩 지사 관련 마지막 포렌식 데이터를 정신없이 정리하다 실수로 엎지른 뜨거운 커피에 붉게 데인 상처였다.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늘 저녁 평창동 본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듯 그의 미간에 얕은 주름이 잡혔었다. 진혁은 이혼 서류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책상 위로 걸어와 서랍 한 구석에 놓여있던 구급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가 은우의 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자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그는 차가운 화상 연고를 은우의 다친 손등에 가볍게 가져다 대며 조용히 입을 열었었다. 화상 연고부터 바르지. 위험 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라고 본인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진혁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고요한 대표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진동시켰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차가운 질책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연민과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다. 계약 관계일 뿐인 그가 보여주는 이토록 세심한 배려에 은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었다. 연고의 서늘한 촉감이 화끈거리는 피부를 타고 스며들자 은우는 1년 전 수술실 앞에서 비에 젖은 자신을 감싸주던 그의 체온을 반사적으로 떠올렸다. 저를 안아주는 척 해주세요. 제발요. 과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어느 비 오는 날 은우가 의식을 잃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진혁의 옷자락을 쥐며 흘렸던 말이었다. 동생 이태호의 만성 신부전증이 악화되어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잔혹한 겨울밤. 병원비는커녕 당장의 월세조차 낼 수 없었던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낡은 비상구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나타났던 진혁. 그는 수술비 전액과 최고급 특실을 조건 없이 약속하며 단 하나의 대가를 요구했다. 1년간 태성그룹의 완벽한 비서이자 그의 비밀 가짜 아내가 되어주는 것. 그날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넓은 품으로 끌어안았고
타인의 잔인한 시선으로부터 그녀의 비참함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그 단 한 번의 온기가 은우가 이 지옥 같은 1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계약서 제4조 2항. 갑과 을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 금지라는 단호하고 차가운 제약. 은우는 그날 오후 대표실에서 연고를 발라주던 진혁의 손을 애써 밀어내며 차가운 현실로 의식을 끌어올렸었다. 대표님, 사적인 감상은 배제해 주십시오.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저택 안에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며느리일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제가 비서입니다. 은우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었다. 그녀의 철벽 같은 대답에 진혁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텅 빈 허공에 남겨진 자신의 손을 천천히 거두어들였다. 하지만 진혁의 크고 단단한 손이 다시 그녀의 손목을 단호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은우의 차가운 피부를 타고 흐르며 감전된 것 같은 짜릿한 떨림을 만들어냈다.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은 간청에 가까웠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 은우뿐만이 아니라 진혁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태성그룹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을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아온 그였다.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년 삭막한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며 은우와 공유했던 정적의 시간들은 그의 내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켰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댁의 멸시와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 속에서도 은우는 단 한 번도 진혁을 원망하거나 기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며 그의 가장 완벽한 창의자 방패가 되어주었다. 정말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하시오. 진혁이 연고 뚜껑을 닫으며 무심하게 덧붙였었다. 은우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묵직한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구원의 약속이었다. 목을 가다듬음,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날 오후 은우가 대표실 문을 열고 나서기 직전 진혁이 그녀의 등 뒤로 던졌던 서늘한 경고의 한마디. 그것은 지난밤 진혁이 은우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려던 박창현 이사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엿듣고 내뱉었던 통첩이었다. 그 한마디가 몰고 올 거대한 폭풍을 가슴에 품은 채 은우는 다시 현재의 시간표로 돌아왔다. 뼛속까지 시린 평창동 저택의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은우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7시 25분. 이제 5분 뒤면 연회장에 모인 임순정 여사와 박창현 이사가 계획대로 그녀에게 회사 자금 횡령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은우는 오후에 커피에 데어 진혁이 연고를 발라주었던 바로 그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거실에서 임 여사가 고의로 쏟아부은 뜨거운 홍차가 덧발라져 살 것은 엉망으로 붉게 짓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그녀의 피 속을 흐르는 차가운 분노를 덮을 수는 없었다. 은우는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숨겨둔 검은색 보안 USB를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1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해 온 태성그룹 내부감사 포렌식 보고서 원본이 담겨 있었다. 은우는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도망치는 대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대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향해 다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계인 태성그룹에 기생하는 부패한 위선자들을 도려내고 빼앗긴 진실과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투. 그들은 비서 출신의 가짜 아내라며 그녀를 비웃었지만 그들이 쥐고 흔들던 오만한 권력의 모래성은 이제 단 한 번의 파도에 무너져 내릴 참이었다. 대저택 안에서 흘러나오는 위선적인 클래식 음악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은우의 눈빛이 밤하늘의 흑요석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결전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창동 대저택의 앞마당.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이 은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흐트려 놓았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코트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은 그녀의 오른손은 차갑고 단단한 금속성의 물체를 꽉 쥐고 있었다. 검은색 보안 USB. 그것의 표면에서 전해지는 날 선촉감이 거실에서 입었던 붉게 짓무른 손등의 화상 통증을 무감각하게 마비시키고 있었다. 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를 찌르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 작고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였던 며칠 전의 서늘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약 만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던 화요일 밤 11시 45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그룹 본사 119층의 전략기획 비서실은 심연처럼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메인 조명이 꺼진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오직 은우의 책상 위에 놓인 듀얼 모니터만이 차가운 푸른 빛을 뿜어내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굽이치고 있었지만 방음 처리된 실내는 메인 서버 컴퓨터의 미세한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다. 은우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마지막 인수인계 서류와 이혼 서류를 깔끔한 파일철에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 종이 쪼가리들이 아니었다. 은우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복잡한 데이터 코드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길고 얇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타격음조차 내지 않고 기계적인 속도로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 중앙에는 붉은색 경고 팝업창을 차례대로 무력화시키며 돌아가는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 복구 프로그램의 프로그레스 바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 지금 은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은 임순정 여사와 재무 책임자 박창현 이사가 지난 3년간 철저하게 은폐해온 프로젝트 헤리오서스의 원본 회계 장부였다. 조세 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 박 이사는 태성건설의 하도급 결제 대금을 30% 이상 부풀린 뒤 그 차액을 헬리오스의 해외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려 세탁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조차 완벽하게 교란시킬 만큼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금융범죄의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시골 출신의 옥탑방 여자 혹은 아픈 남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자신들에게 영혼을 판 비참한 임시 사모님이라고 멸시했던 서은우가 사실은 태성그룹의 그 어떤 재무 임원보다도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회계 추적 기술을 가진 천재적인 비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간과한 것이다. 은우는 박 이사가 메인 서버에서 고의로 삭제한 더미 파일의 해시값을 대조하고 역추적 알고리즘을 가동하여 겹겹이 암호화된 비자금 계좌의 실소유주 명의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다. 거대한 기계 태성그룹에 이미 깊숙이 박혀버린 바이러스를 찾아낼 유일한 백신이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견고한 비서실의 두꺼운 유리문이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짙은 알코올 냄새와 역겨울 만큼 묵직한 시가향이 서늘하고 무균실 같던 사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오염시켰다. 은우는 키보드 위를 맴돌던 손가락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은 재무 책임자 박창현 이사가 뱀처럼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대리석 바닥을 불쾌하게 울리며 은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아주 눈물겨운 충성심이군. 아니면 1년짜리 임시 사모님 놀이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짐 싸는 속도가 느려진 건가? 박 이사의 혀 꼬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기득권 특유의 우월감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그는 은우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 및 퇴직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은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평온했고 호흡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서류로 내리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 쪽에 미리 내려두었던 커피포트에서 찻잔을 꺼내어 조용히 블랙커피를 따랐다. 비서의 업무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이 밤중에
본사 최상층까지 발걸음하신 걸 보면 재짐 싸는 속도보다 본인의 장부 덮는 속도가 꽤나 초조하신 모양입니다. 은우의 건조하고 억양 없는 대답에 박 이사의 미간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은우가 내민 찻잔을 거칠게 밀어내며 책상 위로 몸을 위협적으로 숙였다. 커피가 탁자 위로 조금 쏟아졌지만 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 여전하군. 서은우 씨, 당신은 처음 우리 임 여사님께서 진혁 대표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세워둔 일회용 방패막이었어. 옥탑방에서 죽어가던 동생놈 수술비로 목숨 연장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꼬리 자르고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는 오만함에 취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은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거리낌 없이 내뱉기 시작했다. 다음 주 홍콩 지사 관련 이사회가 열리면 태성건설에서 증발한 500억의 비자금 꼬리표는 전부 당신의 비서실 인가 코드로 묶여서 발견될 거야. 진혁 대표는 자신의 가짜 아내가 벌인 추악한 횡령 스캔들을 뒤집어쓰고 대표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겠지. 당신은 얌전히 그 서류에 사인하고 감방에 들어가면 돼. 그게 시골 쓰레기장에서 굴러먹던 당신이 이 거대한 태성가에서 맡은 마지막 역할이니까. 박 이사의 광기 어린 비웃음이 비서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다는 도취감에 빠져 눈앞에 있는 먹잇감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를 독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우는 속으로 차갑게 냉소를 삼켰다. 이들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적 능력마저 빈곤할 것이라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 맹목적인 확신이야말로 적들의 가장 거대한 약점이었다. 이들은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정교한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은우의 시선이 박 이사의 쓴 어깨 너머 모니터 화면으로 향했다. 프로그레스 바가 99%를 넘어서며 마지막 암호화 블록을 해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박 이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사님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제 상사는 오직 강진혁 대표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제 인가 코드를 도용해 남기신 그 궤적들이 과연 이사님의 바람대로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지는 이사회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은우의 꼿꼿하고 서늘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박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뒤돌아섰다. 그래, 그 꼿꼿한 자존심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고. 며칠 뒤 가족연회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날 때도 그 뻣뻣한 고개를 들 수 있는지 기대하겠어. 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닫히고 박 이사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져 갔다. 사무실에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자 모니터 화면에 데이터 추출 완료 100%라는 푸른색 시스템 메시지가 떠올랐다. 비자금 조성의 핵심 스모킹건이 완벽하게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은우는 천천히 본체 앞으로 다가갔다. 포트에서 보안 USB를 뽑아내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박 이사가 던지고 간 서류를 처박아 버리고 대신 자신이 꼼꼼하게 검토한 헬리오스 비자금 요약본과 진짜 이혼 서류를 깔끔한 봉투에 담았다. 1년을 종처럼 부려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횡령 범죄자로 낙인 찍어 파멸시키려 하는 위선자들. 은우의 검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가 GUSB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이 데이터의 가치는 경매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누군가의 간절함에 있었다. 그것은 진혁을 지켜낼 무적의 방패이자 저들의 오만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다시 현재. 목을 가다듬음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겨울바람을 들이마시며 짧은 회상을 마친 은우는 마침내 닫혀있던 대저택의 거대한 원목 현관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훈훈하게 덮여진 공기와 함께 아까보다 훨씬 더 짙고 농밀해진 샴페인 향과 백합의 독한 꽃내음이 확 밀려왔다. 은우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 오늘 저녁에 본 행사가 열리고 있는 1층 안쪽의 그랜드 연회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머니 속의 USB가 그녀의 체온을 받아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육중한 연회장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 순간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화려한 현악 사중주의의 클래식 선율이 첼로의 현이 끊어지듯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수십 명의 태성가 친척들과 계열사 임원들이 모여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던 연회장 안은 검은색 정장이 차가운 밤비와 홍차에 젖어 얼룩진 은우의 등장과 함께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꽂혔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먹잇감을 뜯어먹기 직전의 포식자 같은 잔인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은우는 그 폭력적인 시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갔다. 젖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 소리만이 연회장의 무거운 정막을 가르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 가장 크고 화려한 원형 테이블 상석, 그곳에는 거실에서보다 한층 더 위기양양한 표정을 한 시어머니 임순정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옆자리, 원래라면 합법적인 아내인 서은우가 앉았어야 할 그 자리에는 화려한 코랄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여자 한치아가 앉아 있었다. 재계서열 10위권인 유림그룹의 막내딸이자 임 여사가 진혁의 정식 배우자로 점찍어둔 진짜 격에 맞는 가짜 약혼녀였다. 한치아는 은우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붉게 칠해진 입술을 둥글게 말아 올려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비서님, 밖이 많이 추우신가 봐요. 옷이 다 젖고 엉망이시네. 여기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수건이라도 좀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오늘이 계약 마지막 날이라지만 우리 진혁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시면 안 되죠. 채아의 낭창낭창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의 입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은우를 새언니나 사모님이 아닌 명확하게 비서님이라고 호칭하며 대중 앞에서 그녀의 신분을 바닥으로 짓뭉개고 있었다. 은우는 채아의 조롱 섞인 동정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맑고 고요한 눈동자는 채아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텅 빈 천박함을 꿰뚫어 보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건은 필요 없습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는 불청객의 가벼운 인사치레를 받아줄 만큼 제가 한가하지 않아서요. 은우의 단호하고 서늘한 반격에 채아의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친척들의 비웃음이 멈추고 연회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임순정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쨍하는 마찰음이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내년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구나. 1년 동안 진혁이 옆에서 알량한 안주인 행세를 하더니 아주 뇌까지 미쳐버린 게냐. 임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옆에 서 있던 수행 비서에게 턱짓을 했다. 비서가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크로커다일 가죽 가방을 받아든 그녀는 자비 없는 얼굴로 그것을 은우의 발밑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가 터져나갔다. 그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다발 수십 개와 붉은색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이혼 및 횡령 사실 자백 합의서가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돈다발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굴욕적인 광경의 장내에는 짧은 탄성이 일었다. 이게 내년에 그 얄팍한 인생에 대한 마지막 퇴직금이자 위자료다. 박 이사가 이미 서류 작업은 다 끝내놨어. 내 동생 목숨 살려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면 조용히 이 합의서에 지장 찍고 내가 횡령한 돈의 죄악을 짊어지고 감방으로 꺼져. 그게 시골 쓰레기장에서 기어나온 내가 이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의 임무니까. 임 여사의 끔찍한 폭언은 연회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쳤다. 그녀는 은우가 바닥에 엎드려 돈을 주워 담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릴 것을 완벽하게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보아온 돈 앞에 굴복하는 밑바닥 인간들의 전형적인 말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우는 울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지도 않았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지만 그녀는 결코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은우는 천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녀의 화상 입은 붉은 손이 허공을 갈라 바닥을 향해 뻗어나갔다. 친척들의 입가에 조소가 번졌다. 결국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천박한 것,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리던 순간이었다. 은우가 주워든 것은 흩어진 지폐다발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한 장의 종이, 임 여사가 던진 횡령사실 자백 합의서만을 집어들었다. 은우는 서류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고는 차가운 눈으로 서류의 텍스트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석의 임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가 완전히 틀렸군요, 어머니. 은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애원도 분노도 아닌 대법원의 판사처럼 냉혹하고 객관적인 지적이었다. 임 여사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다. 뭐라고?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런 조잡한 단순 자백 합의서 따위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서류에 적힌 태성건설 하도급 대금 누락건 말입니다. 은우는 서류를 반으로 쫙 찢어버리며 말을 이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벌렸다. 제 비서실 인가 코드가 도용되었다고 해서 제가 횡령의 주체가 될 수는 없죠. 해당 자금이 홍콩의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로 최종 송금되기 위해서는 재무 책임자인 박창현 이사님의 이중 보안 OTP 인증과 어머니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니까요. 위조된 디지털 서명으로 꼬리를 자르고 제게 누명을 씌우기엔 당신들이 남긴 금융기록의 궤적이 너무도 천박하고 노골적입니다. 은우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완벽한 금융용어와 정확한 법적 지적에 연 회장에 모인 임원들과 친척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골 출신의 멍청한 비서가 어떻게 그룹 최상층부의 길자금 흐름을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옆에 앉아있던 한채아가 황급히 나서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다. 비서 출신이라 그런지 법률 용어 몇 개 외우는 건 잘하시네요. 하지만 그런 얄팍한 핑계로 어머님을 모함하려 들다니 정말 구제불능이군요. 당장 저 서류에 사인하고 나가지 않으면 유림그룹의 최고 변호인단이 당신을 무고죄로 짓밟아버릴 거예요. 채아의 오만한 협박이 떨어지기 무섭게 은우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향해 정통으로 꽂혔다. 은우의 맑은 얼굴에 서늘한 조소가 맺혔다. 유림그룹의 변호인단이라. 한채아 씨, 당신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림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지난달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급하게 끌어다 쓴 단기자금 300억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나 떠드시는 겁니까? 채아의 화려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잿빛으로 하얗게 질렸다. 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장내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셀기를 박았다. 바로 박창현 이사가 세탁해서 케이맨 제도로 빼돌린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의 차명 계좌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려 한 천박한 장사꾼이셨지. 한 번도 진혁 대표님의 진정한 가족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림그룹은 그 횡령한 작물로 연명하고 있는 공범일 뿐이죠. 그러니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주주 앞에서는 제가 이 회사의 유일한 법적 안주인입니다. 완벽한 논리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에 기반한 은우의 지적 융단 폭격에 연 회장은 폭탄이 터진 직후처럼 치명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샴페인 잔을 든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자신들이 짓밟고 조롱했던 그 작고 초라한 여자가 사실은 그들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저 천박하고 미친년의 입을 당장 막아, 당장 끌어내란 말이야. 수치심과 두려움에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임순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사설 경호원들이 일제히 은우를 향해 거칠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통제불능의 물리적 폭력으로 치닫기 직전에 그 일촉즉발의 순간 코랑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의 거대한 황동문이 부서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몰아치는 겨울의 한기를 등지고
압도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위협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왔다. 목을 가다듬음 태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은우의 유일한 구원 강진혁이었다. 그의 차갑고 검은 눈동자가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을 사신처럼 훑어내렸다. 그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분노의 기압에 은우를 향해 달려들던 경호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늘한 정막 속에서 진혁의 무거운 구두, 굽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연회장을 울리며 은우를 향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었다. 치명적인 반격의 서막이었다. 정막.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 갇혀 모든 공기가 일순간에 빨려나간 듯한 숨막히고도 폭력적인 정적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그랜드 연회장의 거대한 황동문이 경첩이 뜯겨나갈 듯한 파열음과 함께 거칠게 열려 젖혀진 직후 그 차가운 균열을 뚫고 들어온 강진혁이 내딛는 무거운 구두 굽소리만이 얼어붙은 공간에 유일한 진동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뚜벅뚜벅.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그 일정한 박자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들의 심장 박동을 카운트다운하는 사신의 초침 소리와도 같았다. 겨울밤의 혹독한 칼바람을 뚫고 온 진혁의 넓고 견고한 어깨 위로는 평창동 저택 앞마당에서 흩날리던 차가운 눈송이가 미처 녹지 못한 채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칠흑처럼 깊고 서늘한 그의 눈동자가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연회장 안의 참담한 풍경을 단숨에 스캔했다. 바닥에 비참하게 흩뿌려진 5만 원권, 지폐다발들, 은우의 손에 의해 반으로 찢겨나간 조잡한 횡령, 사실 자백 합의서 조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위선적인 친척들의 경악에 찬 얼굴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혁의 심장을 예리한 얼음 조각으로 관통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한가운데에 고립된 채 홀로 꼿꼿하게 서 있는 서은우의 붉게 짓무른 손등이었다. 오후에 대표실에서 커피에 대었을 때 자신이 직접 화상 연고를 발라주며 지켜주려 했던 그 작고 하얀 손은 이제 임순정 여사가 고의로 쏟아붓 끓는 홍차를 뒤집어 쓴 채 참혹하게 붉은 물집이 잡혀가고 있었다. 순간 진혁의 완벽하게 조각된 듯한 턱선이 무섭게 경직되며 이마에 푸른 핏대가 솟아올랐다. 그가 뿜어내는 범접할 수 없는 살기와 절대적인 위협감에 은우의 가녀린 어깨를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다가가던 검은 정장의 사설 경호원들은 마치 눈앞에서 거대한 산사태를 마주한 자들처럼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멈춰 섰다. 누구 지시로 감히 그 몸에 손을 대려 하는 건지 상황 판단 똑바로 해. 진혁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억양의 고저가 없이 낮고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듯한 맹렬한 살기가 등등하게 서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일제히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의 벽 쪽으로 황급히 물러섰다. 오직 자본의 권력 논리로만 움직이는 그들에게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다음 대의 절대 권력자인 강진혁의 이성 잃은 경고는 곧 사회적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진혁은 길을 비킨 경호원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쳐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꼿꼿하게 서 있는 은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곁으로 다가오자 겨울바람이 몰고 온 짙은 한기와 진혁 특유의 깊고 묵직한 삼나무 향이 연회장의 역겨운 샴페인 냄새와 백합향을 단숨에 밀어내며 은우의 호흡 속으로 스며들었다. 진혁은 은우에게 안부를 묻는 대신 말없이 자신의 큰 손을 뻗어 홍차에 젖어 엉망이 된 그녀의 다친 손을 허공에서 감싸 쥐듯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 노출되어 파르르 떨리고 있는 그녀의 붉은 살것을 마주한 진혁의 눈빛이 일순간 짐승처럼 흉포하게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맞춤 슈트 재킷 안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어 상처에 천이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은우에 젖은 소매 끝동만을 감싸주며 그녀의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했다. 계약관계일 뿐인 그가 수십 명의 친척 앞에서 보여주는 이 맹목적이고도 세심한 배려에 은우는 핏속을 맴돌던 긴장감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진혁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거기가 어디라고
그 천박한 것에 편을 들고 서 있는 게야. 질식할 것 같은 정적을 깬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임순정 여사의 앙칼진 비명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석의 테이블을 짚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광기 어린 삽대질을 해댔다. 저 시골 출신 근본 없는 기집애가 감히 이 가문의 어른인 내 앞에서 눈을 치켜뜨고 회사의 기밀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 내가 1년 동안 내 체면을 생각해서 안주인 행세를 하게 내버려 두었더니 기어코 은혜를 원수로 갚고 회사 돈을 횡령해 그 더러운 죄를 나와 박 이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들지 않니?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서 경찰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 않고 뭐 하는 짓이야? 임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는 연 회장의 높은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진동시킬 만큼 날카로웠지만 묘하게 그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은우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낸 완벽한 금융범죄의 증거들과 법적 압박이 그녀의 썩어빠진 폐부를 정확히 찔러버린 탓이었다. 그녀의 곁에 앉아있던 한채아 역시 파랗게 질린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넛이 나간 눈동자로 진혁의 서늘한 옆벌구를 불안하게 살피고 있었다. 진혁은 은우의 손을 보호하듯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석에 선 임여사를 응시했다. 어머니라는 호칭조차 사치스러운 오직 탐욕과 위선으로 뭉친 이기적인 괴물. 진혁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의 발악을 조용히 관전하다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경찰에 넘겨야 할 진짜 범죄자가 누구인지 굳이 제 입으로 설명해드려야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진혁의 낮고 서늘한 음성이 연 회장의 대리석 벽면을 타고 메아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려 한 장사꾼들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습니까? 그의 입에서 단호하게 터져나온 내 아내라는 두 글자에 연 회장에 모인 수십 명의 친척들과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억하고 들이켰다. 지금까지 진혁은 가족 모임이나 대외적인 행사에서 은우를 철저히 방관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서류상의 대역으로만 취급하는 듯 보였다. 심지어 은우가 친척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식모 취급을 당할 때조차 그는 계약의 룰을 핑계로 철저한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그의 태도는 달랐다. 그것은 대기업 CEO로서의 계산된 연기나 체면치레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제국을 불태울 준비가 된 절대 권력자의 원초적인 선전포고였다. 아, 아내라니. 내가 기어코 저 요물에게 홀려 단단히 미친 개로구나. 임 여사가 목에 시퍼런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저녀는 그저 내 동생 수술비 몇 푼 구걸하러 와서 영혼을 팔고 도장 찍은 1년짜리 계약직 방패막이일 뿐이다. 내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내가 추진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려고 저 천박한 비소년과 위장 결혼쇼를 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 오후 6시가 그 쓰레기 같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간이라는 것도 샜었듯이 다 알고 있어. 계약이 끝난 이상 저녀는 우리 가문과 아무런 법적 연관도 없는 남이다. 임 여사의 입에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터져나오자 진혁과 은우의 비밀을 모르고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의 찬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은우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USB를 쥐손에 더욱 힘을 주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숨겨왔던 그녀의 가장 비참한 약점,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팔아넘겨야 했던 그 뼈아픈 과거가 수십 명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멸감을 삼키며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으로 반격의 말을 고르려던 찰나 진혁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맞춤 슈트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쓱 하는 마찰음과 함께 진혁이 품속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은우의 검고 맑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커졌다. 그것은 1년 전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비 내리는 겨울밤. 그녀가 피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던 바로 그 비밀 결혼 계약서의 원본 서류였다.
최고급 양피지 질감의 두꺼운 특수 용지 위에는 강진혁과 서은우 두 사람의 이름과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목을 가다듬은 진혁은 한 손에 그 무거운 인과율의 족쇄가 담긴 종이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우의 성한 왼쪽 손목을 으스러질 듯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거친 체온이 은우의 차가운 피부를 타고 흐르며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혈관을 뜨겁게 녹이는 듯한 강렬한 맥박을 전해왔다. 진혁이 차가운 포식자의 눈으로 친척들과 상석의 임여사를 번갈아 훑어보았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것은 1년 전 제가 이 사람의 절박한 가난과 동생을 향한 애타는 심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맺었던 가증스러운 이면 계약서가 맞습니다. 진혁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웅성거리던 장내의 소음을 단숨에 제압하며 압도적으로 울려 퍼졌다. 태성그룹 후계자라는 이 허울뿐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강요하는 저급하고 부패한 정략 결혼의 압박을 피하고자 이 사람의 눈부신 헌신과 재능을 고작 돈 몇 푼의 방패막이로 사버렸죠. 당신들이 이 사람을 출신이라 조롱하고 하며 취급해 짓밟는 지난 1년 동안 서은우는 단 한 번도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고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진혁의 시선이 허공에 들린 계약서 원본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1년간 은우에게 짊어지게 했던 가혹한 운명에 대한 지독한 후회와 동시에 그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통제 불능의 소유욕이 복잡하게 얽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양손으로 서류의 윗부분을 단단히 쥐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의 시간은 마치 진공상태에 빠진 듯 완벽하게 정지했다. 찌익! 두꺼운 고급 양피지 재질의 계약서가 반으로 거칠게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치 거대한 폭탄의 뇌관이 터지는 소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연회장의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눈이 경악과 충격으로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다. 은우조차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진혁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반으로 갈라진 종이를 다시 겹쳐 쥐고 또다시 무자비한 힘을 가해 아래로 찢어내렸다. 찌익 찌익 찌기기객. 종이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연속해서 장내를 강타했다. 진혁의 악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계약서 조각들이 마치 한겨울의 허무한 눈송이처럼 대리석 바닥 위로 흩뿌려졌다. 그것은 임 여사가 조금 전 바닥에 던졌던 돈다발과 위조 합의서들 위로 겹쳐지며 처참하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1년 동안 서은우의 자유로운 영혼을 오가매고 그녀를 돈의 노예이자 하녀처럼 굽히게 만들었던 비참한 법적 족쇄의 완벽하고도 물리적인 파괴였다. 진혁은 바닥에 떠들어진 계약 조각 중 하나를 구두굽으로 무심하고 잔인하게 짓밟으며 은우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자신의 심장 쪽으로 끌어당겼다. 분명히 똑똑히 들어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알량한 종이 쪼가리가 규정하던 시한부 계약 관계는 영구히 파기합니다. 대법원의 판결보다 더 단호하고 묵직하게 사람들의 고막에 꽂혔다. 서은우는 이제 내 계약직 비서나 임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성그룹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안주인이자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내 평생의 진짜 아내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을 다투는 거대 제국의 후계자가 가문의 모든 어른과 주요 임원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출신도 불분명한 비서 출신의 여자를 자신의 정식 배우자로 완전히 공표한 것이다. 임순정 여사는 너무 큰 충격에 뒷목을 잡으며 크게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한채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다른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볼 뿐 감히 진혁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못했다. 내가 감히 이 고결한 가문의 명예를 시궁창에 쳐박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임 여사가 핏발선 눈으로 헐떡이며 악을 썼다. 당장 내일 아침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내 놈의 대표직을 해임하고 경영권 상속권을 전부 박탈해버릴 것이다. 재계 10위권인 유림그룹과의 든든한 혼맥을 걷어차고
저딴 근본 없는 기집애의 치마폭을 선택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내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봐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것은 대기업 재벌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사형 선고였다. 상속권의 영구 박탈,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관을 쓰기 위해 30년을 감정 없는 기계처럼 훈련받아온 진혁에게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모든 친척과 임원들이 진혁의 비참한 몰락을 예감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진혁의 입가에는 두려움은커녕 도리어 섬뜩할 만큼 차가운 조소가 길게 번졌다. 그는 마치 임 여사가 이 알량한 카드를 꺼내 들기만을 수년 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극도로 여유로운 태도로 턱을 치켜들었다. 상속권 박탈이라 참으로 어머니다운 낡아빠진 협박이군요. 진혁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제 해임안을 가결하시려면 어머니께서 홍콩의 차명으로 빼돌려 놓으신 그 더러운 지분들이 온전하게 어머니의 소유로 남아있어야 할 텐데요. 진혁의 입에서 튀어나온 차명 지분이라는 단어에 임순정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완전히 증발하며 흑빛으로 변했다. 진혁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에 선 은우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상하 관계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과 완벽하게 대등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전우로서 보내는 궁극의 신뢰 신호였다. 은우는 그 시선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 화답한 뒤 코트 주머니 속에서 체온으로 따뜻해진 검은색 보안 USB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친척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가르며 흔들림 없는 꼿꼿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벽면에 설치된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중앙 제어 콘솔로 다가갔다. 은우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콘솔의 포트에 USB를 꽂고 몇 번의 키보드 조작을 거치자 연회장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던 화려하고 고전적인 명화 영상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차갑고 건조한 엑셀 장부 데이터, 수십 개의 복잡한 해외 송금 내역 영수증, 그리고 포렌식으로 복구된 IP 추적 로그들이 거대한 화면을 빽빽하게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시골 출신의 멍청한 비서라 무시당하던 서은우가 3개월 밤낮을 홀로 추적하여 완성해낸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였다. 화면의 최상단에는 붉은색 코딕체로 프로젝트 헬리오스, 케이맨 제도 비밀 송금 내역 및 자금 세탁 경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은우는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들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인격 모독을 완벽하게 되갚아주는 차분하고도 지적인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화면에 띄워진 자료들은 어머니께서 방금 전까지 저를 협박하셨던 유림그룹 한채아 씨의 아버님과 은밀히 공모하여 태성건설의 하도급 결제 대금 500억 원을 헬리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린 명백한 정황 증거입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죠. 재무책임자인 박창현 이사님의 이중보안 OTP 접속 기록과 임순정 여사님의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이 해외 송금 승인 시간과 초 단위까지 일치하게 타임스탬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우의 조작에 따라 스크린에는 박 이사의 서명과 임 여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불법 M&A 기한서 원본 스캔본이 적나라하게 확대되어 띄워졌다. 연회장에 모인 임원들과 친척들은 숨을 헐떡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그토록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던 우아하고 고결한 안주인의 실체는 가문의 이익을 수호하기는커녕 그룹의 자본을 뒤로 가다먹고 비자금을 조성하던 파렴치한 횡령범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대중 앞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목을 가다듬음. 거짓말. 저건 다 교묘하게 조작된 거야. 저 미친년이 내쫓길까봐 앙심을 품고 내 컴퓨터를 해킹해서 서류를 위조한 거라고.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임순정 여사는 수치심을 견디도우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하지만 진혁이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뒷문이 다시 한번 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번에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친 이들은 태성그룹의 사설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수사관 점퍼를 입고
가슴에 신분증을 폐용한 채 무전기를 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소속 특수수사관들이었다. 묵직하고 압도적인 국가 공권력의 서늘한 그림자가 화려한 연회장을 순식간에 덮쳤다. 그들의 선두에선 날카로운 눈매의 수석 검사가 진혁을 향해 짧게 목례를 한 뒤 얼어붙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임 여사와 한치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불법 자금 세탁을 통한 주가 조작,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태성그룹 임순정 씨와 재무 책임자 박창현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공범인 박창현 이사는 15분 전 본사 로비에서 도주를 시도하다 이미 체포되어 조사실로 호송 중입니다. 검사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따라온 수사관 2명이 저항하는 임 여사의 양팔을 강제로 결박하고 차가운 은빛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1년 내내 은우를 벌레 취급하며 짓밟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던 대한민국 상류층의 고결한 시어머니의 양손이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채 수치스럽게 등 뒤로 꺾였다.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수억 원대의 진주 목걸이가 힘없이 툭 끊어지며 희고 둥근 진주알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후두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다. 사방으로 굴러가는 진주알들의 궤적은 돈과 권력만으로 쌓아 올렸던 그녀의 오만하고 부패한 제국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완벽한 파멸의 시각적 은유였다. 이거 놔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 재계 12 태성그룹의 안주인이야. 진혁아. 강진혁. 내가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임 여사는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흉한 얼굴로 악을 썼지만 진혁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오물을 보듯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의 끔찍한 추태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착각이 길었군요. 태성그룹 안주인의 자리는 방금 전 이미 진짜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횡령 자금으로 매입하여 K맨 제도에 숨겨두셨던 어머니의 차명 지분들은 내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되거나 그룹 본사로 강제 귀속될 예정입니다. 유림그룹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방금 전 본사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으니 그 얄팍한 혼맥을 통한 지분 방어는 꿈도 꾸지 마시지요. 진혁의 선고가 끝나자 옆에서 덜덜 떨며 상황을 지켜보던 한치아의 다리가 맥없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엎질러진 홍차 무릉덩이에 그녀의 화려한 코랄빛 실크 드레스가 더럽게 구겨졌지만 이제 연회장 안에 그 누구도 파산 위기에 처한 유림그룹의 막내딸에게 동정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힘의 균형은 단 10분 만에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철저하게 수집된 법정 물증과 공권력의 개입 앞에서 위선자들의 얄팍한 인맥과 오만한 허장성세는 종이장처럼 무력하고 비참하게 찢겨나갔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꽉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가는 임순정 여사의 발악하는 비명소리가 대저택의 긴 대리석 복도를 따라 점차 멀어졌다. 그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통쾌한 인과응보의 섭리가 실현되는 사이다 같은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임원들과 친척들은 혹여나 자신들의 과거 비리에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쥐죽은 듯 눈치만 살폈다. 진혁은 스크린의 전원을 끄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은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이 끔찍한 폭풍우 같은 소란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서서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위기를 돌파해낸 그녀가 미치도록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다. 시골 출신의 촌스러운 가짜 아내라고 조롱받던 그녀는 자신의 탁월한 지적 전문성과 냉철한 이성으로 거대한 음모를 완벽하게 해체하고 스스로 가장 높은 존엄의 자리를 쟁취해낸 위대한 승리자였다. 목을 가다듬 볼일은 다 끝났으니 모두 즉시 퇴장하십시오. 진혁의 나지막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거운 축객령이 연회장에 떨어졌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눈치만 보던 임원들과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 황급히 몸을 돌려 쫓기듯 밖으로 빠져나갔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상류층의 오만함과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랜드 연회장에는 이제 엎질러진 샴페인의 흔적과 바닥에 널브러진 위조 합의서, 갈갈이 찢겨진 계약서 조각들, 그리고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 진혁과 은우단 두 사람만이 오롯이 남겨졌다. 넓고 화려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서로의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 소리뿐이었다. 극한의 긴장감이 마침내 팽팽한 줄을 끊고 풀리며 찾아온 이 비현실적인 정적 속에서 진혁은 천천히 몸을 굽혀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 비밀 결혼 계약서의 조각들을 자신의 큰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그는 말없이 은우의 손을 이끌고 연회장 안쪽 벽면에 자리 잡은 웅장한 대리석 벽난로 앞으로 걸어갔다. 붉게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의 불길이 차갑게 굳어있던 두 사람의 뺨과 얼굴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영을 드리웠다. 진혁은 주워 모은 계약서 조각들을 미련 없이,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글거리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질긴 양피지 종이가 순식간에 불타오르며 내는 파열음. 그것은 지난 1년간 은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부채 의식과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오명, 그리고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굴욕의 기억들이 까만 재로 변해 굴뚝 위로 영원히 날아가는 해방의 의식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응시하던 은우의 맑은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지난날 겪었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잔혹한 사투 끝에 쟁취한 완전한 자유와 안도감에서 비롯된 따뜻한 눈물이었다. 벽난로의 불꽃이 완전히 잦아들 무렵 진혁이 천천히 뒤를 돌아 은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칠흑 같은 짙은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태성그룹 CEO로서의 차가운 계산기나 타인을 경계하는 냉혹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향한 맹목적이고 깊은 연모, 그리고 그녀가 입은 과거의 상처를 평생 자신의 체온으로 보듬겠다는 단단한 다짐만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진혁은 다시금 은우의 붉게 짓무른 다친 손을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다. 그의 크고 거친 손끝이 그녀의 화상 자국 위를 깃털이 내려앉듯 아주 가볍게 스쳤다. 많이 아팠을 텐데 바보같이 비명 한번 안 지르고.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임여사를 가차없이 단죄할 때 내뿜었던 살기와는 전혀 다른 한없이 부드럽고 애틋하며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톤이었다. 은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맺힌 채로 옅고 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제 곁에 서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피부의 통증은 지난 1년의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유일하게 제게 주셨던 당신의 그 묵묵한 온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진혁은 은우의 담담한 대답을 들으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 엎질러진 샴페인 자국이 남아있는 대리석 바닥 위에 자신의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은우의 숨이 헉 하고 다시 한번 멎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제국의 무자비한 지배자가 아무도 없는 고요한 연회장에서 오직 자신이 한 사람만을 올려다보며 스스로 가장 낮고 헌신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다. 진혁은 자신의 재킷 안쪽에서 작고 고급스러운 다크네이비 벨벳 상자를 꺼냈다. 딸깍 하고 상자가 부드럽게 열리자 그 안에서는 크리스털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빛의 사파이어 반지가 그 찬란한 자태를 드러냈다. 헛된 욕망이나 가벼운 화려함이 아닌 차갑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숭고한 진실과 맹세를 상징하는 그 푸른 보석은 마치 진혁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를 그대로 깎아 만든 듯한 완벽한 결정체였다. 서은우, 그는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부르던 비서님이라는 직함이나 서류상에 가짜 아내라는 수식어를 모두 버리고 그녀의 고결한 진짜 이름 석자를 불렀다. 당신은 고작 종이 쪼가리 가짜 계약으로 묶어두기엔 내 메마른 인생에 너무도 과분하고 거대한 백신이었어. 당신이 내 차가운 세계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그 비오는 날의 순간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의 유일한 사람이었고 내가 상속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내 영혼의 진짜 안주인이었지. 진혁에 억눌려 있던 진심 어린 고백이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와 섞여
은우의 멍든 심장을 묵직하고 따뜻하게 울렸다. 1년 전 우리의 시작을 오가매던 그 차가운 서류는 방금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없앴으니 이제 진짜 부부로서 온전하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적 기한도 사랑 금지라는 어리석은 조건도 없는 내 평생의 유일하고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주겠습니까? 진혁의 청혼이 끝나자 은우의 뺨을 타고 꾹꾹 참아왔던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둑을 허물고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1년 동안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해 온 그녀의 이성이 완전하게 해제되고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이 치유의 형태로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날리는 옥탑방에서 병든 동생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절망 속에 갇혀있던 비참한 여자가 아니었다. 거대 기득권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 오직 자신의 굳건한 전문성과 실력으로 정의로운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여성이자 상처 입고 고독했던 이 완벽한 남자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낸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었다. 은우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당신의 완벽하고 진실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진혁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하고 안도감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부드럽게 은우의 붉어진 왼쪽 약지에 사파이어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과 영롱한 보석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을 오랫동안 옥죄고 있던 불신과 두려움에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봄눈 녹듯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우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으로 깊게 아주 깊게 끌어안았다. 1년 전 비 내리는 병원 비상구 복도에서 서로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위태롭게 안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온기였다. 이제 두 사람은 어떤 가혹한 폭풍우나 악의적인 모략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완벽한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벽난로의 붉은 불길이 두 사람의 굳건한 포옹을 따뜻하고 성스럽게 감싸 안았다. 기나긴 악몽과도 같았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무거운 암막 커튼 틈새로 차가운 잿빛 하늘을 뚫고 붉은 여명이 서서히 찬란하게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을 에워싸고 짓누르던 차가운 겨울, 밤하늘의 시커먼 먹구름은 이제 완전히 걷히고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강진혁과 서은우 두 사람의 미래를 장엄하고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작되었던 차가운 거래로서의 계약서는 이제 벽난로의 불꽃 속에서 하얀 재로 변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빈자리에는 폭풍을 견뎌내고 피어난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영원한 진실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맞잡은 손을 통해 온기를 온전히 나누며 새로운 시대에 웅장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깊은 시선은 과거의 아픔이나 모멸감이 아닌 단단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으로 엮어갈 눈부시게 희망찬 미래만을 향해 있었다. 그것은 오만하고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가장 짜릿하고 가슴 벅찬 사이다의 완성이었다.